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2020년 9월 17일 목요일 오후입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 그리고 이해찬 민주당 전 대표, 이 32년의 악연, 32년 평생의 라이벌이었던 두 사람 조만간 3차 대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이해찬 민주당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보면은 감독, 2022년 정권 재창출의 감독 역할을 갖다가 자임하고 나섰습니다. 당 대표는 이낙연 대표입니다만은 이낙연 대표 그 당의 당원 당규상 내년 3월 8일 이전에 당 대표를 갖다 그만두어야만 대선에 출마할 수 있겠죠. 그런 가운데 지금 이해찬 전 대표 이런 얘기했죠. 최근에도 국민의힘에서 이야기하는 정권 교체 얘기하니까 그건 꿈이요. 꿈꾸지 마시오 라고 오만방자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이해찬 전 대표가 그렇게 오만방자를 떨 만한 그것도 충분한 또 근거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또 김종인 비대위원장, 이분은 지금 본인이 2022년 정권을 갖다 되찾아오는데 감독 역할을 할 것인지 아니면 실제 본인이 선수로 뛸 것인지 여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분명한 입장 정리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국민의힘 내부가 좀 혼란스럽기도 하죠. 이 두 사람이 처음 진검승부를 벌였던 것은 1988년 13대 총선입니다. 그 당시에 이해찬 씨 1952년생이니까 36살의 정치 신인이었습니다. 관악에 출마했죠. 거기에 상대로 나왔던 것은 집권 민정당의 이미 재선 의원, 전국구 재선 의원을 하고 지역구에 처음 나온 3선에 도전하는 김종인 박사였습니다. 정말 김종인 박사 12살 연하의 이해찬 당시 젊은이에게 아주 보기 좋게 패배했습니다. 그런 인연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2016년 당시 김종인 민주당 비대위 대표, 그 당시 대표는 원래 문재인 대표가 전권을 갖다가 김종인 비대위 대표에게 넘겼죠. 김종인 비대위 대표는 즉각 제일 먼저 이해찬 씨를 갖다 잘랐습니다. 이해찬 씨 거기에 반발해서 무소속 출마를 강행했습니다. 세종에서 당선되어 돌아왔습니다. 정말 김종인 비대위 대표 멋쓰게 해줬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두 번째 진검승부를 벌였던 것은 바로 2020년 올해 4.15 총선이었습니다.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는 공천 과정부터 시작해서 선거 과정 전반을 갖다 총괄지휘했습니다. 그리고 180석이라는 어마어마한 승리를 거둬낸 것이죠. 김종인 비대위 대표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공천 과정은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황교안 대표와 당시 김형호 공관위원장, 김세연 공관위원 등이 주물럭주물럭해서 아주 망조가 들었죠. 어쨌든 그런 망조가 들었습니다마는 어찌 명필이 붓을 가리겠습니까? 그렇게 그런 것을 놓고도 잘 일구어내어야만이 명필 소리를 듣죠. 이번 4.15 총선 때 우리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그 당시에 미래통합당 공동선대위원장이었습니다. 또 한 사람의 공동선대위원장이었던 황교안 당시 후보는 종로에서 이낙연 후보랑 싸운다고 정신이 없었고 실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선거를 가서 총괄 지휘했고 진두 지휘했던 것은 김종인 위원장, 공동선대위원장이었는데 이해찬 대표에게 보기 좋게 패배했죠. 그리고 이제 2022년 대선이 남았습니다.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는 아마 지금 본인이 어떠한 형태로든지 정권 재창출해서 본인이 늘 이야기해왔던 20년 집권, 50년 집권, 100년 집권의 틀을 마련하겠다고 아주 목숨을 바쳐서 뛰는 것 같습니다. 그에 반해서 김종인 위원장은 뭔가 보면 자기 자신에게 조금 걸그적거리는 거추장스러운 그런 경쟁 상대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봉쇄하고 있습니다. 마치 올해 황교안 대표 체제 시절에 자기의 라이벌, 2022년 대선의 라이벌이 될 수도 있는 홍준표를 갖다가 정말 보기 민망할 정도로 돌리지 않았습니까? 여기에서 저기로, 저기에서 여기로, 저기에서 저기로 뱅뱅뱅뱅뱅 돌려고 결국 홍준표
당시 후보 입장에서는 사기당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까지 뱅뱅뱅 돌리면서 결국 그렇게 진을 빼다가 그 부메랑에 자기 목이 날아간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니까 오늘 2020년 9월 16일, 17일 양일 동안에 벌어졌던 똑같은 사태에 지금 이해찬 씨의 자세와 김종인 씨의 자세가 180도 다르기 때문에 과연 이런 흐름 속에서 2022년 대선 또 당장 내년에 있게 될 4월 7일 서울시장 또 부산시장 보궐선거 제대로 치를 수 있을까 참 걱정이 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무슨 얘기냐니까 이해찬 씨는 어제 이해찬 씨가 보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전 대표고 이제 상임위 고문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보면 이야기하는데 큰 틀에서 이 당이 민주당이 결국 민주당 정권이 이해찬으로 대표되고 이해찬으로 상징되는 이른바 원탁의 그런 흐름이 주도하고 있다는 것을 명명백백하게 보여주는 사례죠. 지금 민주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는 두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다 아시다시피 이낙연 대표, 또 한 사람은 이재명 경기지사입니다. 두 사람 다가 한국갤럽 기준으로 20%를 훌쩍 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해찬 씨가 뭐라고 얘기했냐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김경수 지금 보면은 올 11월에 대법원에서 자칫 잘못하면 목이 날아갈 수도 있는 빠지가 떨어질 수도 있는 김경수 경남지사를 꼭 집어서 이야기하면서 살아 돌아온다면 충분히 대선의 주자로서 각광받고 그럴 자격이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7월이죠.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됨으로써 기사회생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해찬 민주당 전 대표가 이런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은 알게 모르게 김경수 경남지사의 건을 두고 지금 대법원에다가 일정 부분 시그널을 보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뭐 아시겠습니다만 이미 대법원 대법관의 이 구조 자체가 흔한 이야기로 좌파가 더 우세하며 더 다수입니다. 지금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그 상당수 이미 과반 넘게가 옛날 우리법연구회 현재는 국제인권법연구회죠. 거기 출신들 그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민변 출신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해찬 씨가 대법원을 향해서 김경수를 갖다 올 11월로 예상되고 있는 그 대법원 판결에서 김경수를 살려라 하는 시그널을 보내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지금 친노 친문 운동권 좌파 입장에서 보시자고요.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거 이야기도 붙일 수 없는 흔한 얘기로 옛날 신라 골품제로 얘기하면은 성골, 진골, 육두품, 오두품, 사두품 안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자기들로 봐서는 위험한 존재죠. 그러면 이낙연 대표는 어떻습니까? 이낙연 대표도 저희가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당시 2003년 당시 노무현 정부 출범하고 민주당과 결별하면서 열린 우리당 만들어 나왔을 때 원래 후보 비서실장까지 했던 이낙연 현 대표는 그 당시에 탈당하지 않고 민주당이 잔류했었습니다. 민주당이 잔류했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니까 뒤집어 이야기하면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에 앞장섰다는 이야기입니다. 못 믿죠. 그러니 자신들의 원래 구상대로 하면 조국을 키워서 어떻게 해보려고 그랬는데 조국은 참 어떻게 보면 지금 좀 초라하게 돼갖고 자기 아들, 딸에 대해서 무슨 아주 좀 뭐랄까 안 좋은 이야기 글 썼던 사람들 좀 고발하는데 정신이 팔려 있으니 조국을 다시 끄집어내서 먼지를 털어서 대선 주자 반열에 올려놓긴 뭐하죠. 그러나 드루킹 사건으로 지금 어쨌든 하마터면 목이 날아갈 뻔했고 지금 몇 달 동안 감옥 생활했던 김경수를 갖다 이번 대법원에서 극적으로 살려만 낸다면은 충분히 보면 뭔가 2022년에 친노 친문 중심으로 정권 재창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는 겁니다. 그에 반해서 지금 김종인 위원장은 뭘 하고 있습니까?
마침 오늘 보니까 4인의 무소속 중 원래 미래통합당에서 공천을 받지 못하고 거기에 반발해서 탈당하여 무소속으로 당선되어 돌아온 4명의 복당시켜야 될 4분의 의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 권성동 의원이 오늘 오전에 복당이 결정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태호 전 경남지사 복당 신청 오늘 했습니다. 문제는 뭐냐니까 권성동 의원이 이제 복당이 결정되었고 김태호 의원도 보면 복당 절차를 밟고 있는데 유력한 대선 후보의 한 명인 홍준표에 대해서는 유독 보면은 뜨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물론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아예 본인이 보면 흔한 얘기로 친박의 색채가 너무 강하다. 그래서 본인도 뭐 굳이 지금 서둘러서 복당할 생각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홍준표 의원은 본인이 복당하겠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밝히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김종인 위원장을 갖다가 추종하고 있는 주로 초선 의원들이 많이 추종합니다. 왜냐니까 초선들 예뻐하거든. 초선들 세상 물정 모르니까 지금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 윤희숙이 예쁘다 그러고 누구 예쁘다 그러고 하니까 초선들은 지금 김종인 졸졸 따라다니는 유치원 학생같이 졸졸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초선 의원들도 부추겨갖고 보니까 초선 의원들 입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니까 홍준표가 복당하면 우리는 탈당하겠다라는 식으로 벌써부터 분열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정작 본인이 이번에 이해찬과의 3차 대전에서 승리를 일궈내려면 자기 자신을 비워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내려놓아야 되죠. 그런데 지금 김종인 위원장이 보여주는 모습은 자기를 비우거나 자기를 내려놓기보다는 오히려 여러 가지 이야기하면서 자기 장사, 원맨쇼하기 바쁩니다.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리니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지난 5월 27일 날 비대위 출범이 결정되었고 6월 2일 날 취임했습니다만 8월 19일 날 광주 5.18 묘역 가서 털썩 무릎을 꿇고 자기 쇼를 시작합니다. 그런 가운데 최근에는 지금 민주당이 주도해서 이른바 재계 옥죄기 들어가는 상법 개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이른바 공정거래법 3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3법을 갖다가 이 어른이 오히려 민주당보다 더 극렬하게 해야 된다. 근데 지금 보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슬슬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 뭐냐니까 아니 도대체 지금 김종인 위원장은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지 실제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강론적 부분 실제 법안이 어떻게 형성되는 부분에 대해서 내용도 모르면서 원론적인 이야기 하나만 한 얘기 하고 있는데 이거 아니지 않느냐라는 불만의 소리가 재선 3선들을 중심으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김종인 위원장은 틀어쥐고 있죠. 마침 지금 공정거래 3법에 대해서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이 아주 직격탄을 갖다가 김종인 위원장에 퍼부었습니다. 핵심은 그거예요. 지금 보면은 오늘 페이스북에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 함부로 찬성하면 안 된다. 국가 권력이 강한 가운데 또 그 자의적 행사 가능성이 큰 가운데 이루어지는 게 문제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면 지금 현재 민주당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공정거래 3법의 핵심 중에 핵심은 배임죄입니다. 배임죄의 경우 손실을 끼친 경우에만이 아니라 그럴 가능성 있는 경우까지 처벌하는 등 세계에서 가장 넓게 적용되고 있으며 이건 김병준 씨 얘기입니다. 유무죄의 예측 가능성도 매우 낮아 국가 권력이 마음만 먹으면 어느 기업이나 기업주도 잡아넣을 수 있다. 이렇게 국가의 자의적 권력이 강한 가운데 다중대표 소송제도가 도입되면 어떻게 되겠는가? 라는 것이 김병준 씨의 이야기입니다. 김병준 위원장 같은 경우는 전 위원장 같은 경우는 노무현 정부에서 사실 이런 것을 추진하고자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정책실장을 4년 넘게 했죠. 자, 그럼 김병준 전 위원장이 보기에도 보면 김종인 위원장의 어떻게 보면 반재벌이라고 할까요? 반재벌 친노조적 행태는 굉장히 위태롭기 짝이 없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병준 전 위원장은 이번 기회에 자유시장 경제를 지지하는 정당답게 시장과 국가 간의 관계에 대한 근본적 고민을 해달라. 배임죄 등
국가의 자의적 권력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부분에 대한 전면 개혁 등을 조건으로 걸기라도 해라 라고 충언을 갖다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김병준 씨도 사실 유력한 대선 주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뭐 김병준이 되었던 오세훈이 되었던 홍준표가 되었던 원희룡이 되었던 그렇게 보면 대선 주자 물망에 오르는 사람들 갖다가 어떻게 하든지 부추겨고 어떻게 하든지 좀 빛을 갖다 발하게 해야 될 그 감독이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자기한테 비추고 자기가 주연 배우 행사하니 과연 지금 자기를 버리고 당을 위해서 멸사봉공하는 이해찬 씨한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저는 현 상황이라면 내년 4.7 서울 부산 재보궐선거 마찬가지고 2020년 3월 9일로 예정되어 있는 대선도 지금 김종인 위원장 같이 자기가 감독인지 자기가 주연 배우인지도 모르는 경우라면 그 결과는 암울하다고